음악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진짜 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고 싶은 건 음악밖에 없는데 나는 차트에 있는 음악은 근데 좋아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밴드를 처음 한 거는 장기 얼굴들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눈뜨고 코베인이라는 밴드에서 제가 드러머로 좀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로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안에 이제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밴드 뭐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아 우리도 자작곡을 가지고 홍대 클럽에 우리 진출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제가 뭐 그냥 과에서 이렇게 뭐 드럼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우연히 보고 같이 좀 해보자 해서 학교 사람들끼리 결성을 해서 홍대 근처에 있는 라이브 클럽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된 거죠. 2002년에 결성이 되고 첫 공연을 했죠. 기본적으로 모범으로 삼는 밴드가 산울림이었고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영미권의 한 6, 70년대 음악을 이제 그 베이스로 해서 위트 있는 하드록을 이제 하려고 했던 그런 밴드죠. 2002년부터 한 2년 동안 거의 매주 그 제머스라는 클럽에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제머스는 월요일 빼고 다 공연이 있었어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공연이 있는데 처음 오디션을 봐서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게 되면은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화요일 밴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화요일 밴드는 거의 사람이 안 오죠. 거의 한 3팀 정도가 무대에 서는데 순수 관객보다 공연하러 온 사람들 수가 더 많았고 조금씩 반응이 생기면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고 뭐 목요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토요일에 서는 밴드들이 가장 인기 많은 밴드들이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눈도 코베인은 토요일에도 선 적은 있어요. 아, 선정이 있고. 네. 근데 거의 없어요. 그때는 홍대 근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밴드들이 무슨 뭐 방송에 나간다든지 뭐 이런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월요일 빼고 계속 공연이 있을 정도로 어떤 클럽 공연들은 많이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제머스를 포함해서 뭐 라이브 클럽 빵이라든지 뭐 FF라든지 여러 클럽들이 있었죠. 2002년부터 한 2, 3년 동안 밴드 활동하다가 군대 갔다 왔어요. 아.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장기 얼굴들을 시작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눈뜨고 코베인에도 복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대 직후에 눈뜨고 코베인의 뭐 정규 2집도 제가 참여를 해서 발표를 했었고 근데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장기 얼굴들을 시작하는 준비도 해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싸구려 커피 싱글이 나왔죠. 2008년에. 이제 눈뜨고 코베인에서 제대로 된 직업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대학 전공을 살려서 뭐 진로를 정한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꼭 음악을 하면서 배워야 될 거는 눈뜨고 코베인에서 다 배웠다. 예를 들어 산울림이나 송골매 같은 음악들을 눈뜨고 코베인 하기 전에는 진지하게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실시간으로 유행하는 뭐 가요만 들었었고 우리말다운 그런 가사는 뭔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됐던 계기도 눈뜨고 코베인 활동을 하면서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제가 저의 정체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눈뜨고 코베인에서부터 비롯된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눈코에 빚진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일단 하고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거기는 그 싱어송라이터 깜악귀라는 양반이 리더이자 싱어송라이터였어요.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가사로 쓰는 거니까 그게 이제 눈뜨고 코베인의 주된 정체성이고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삶을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이제 가사에 반영이 돼 있는 거니까 한마디로 노래 만드는 사람이 다르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른 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파격적인 걸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싸구려 커피를 만들었을 때가 제가 대략 한 25살쯤 됐을 텐데 그때 가장 그 자주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일단 쓴 것 같고요. 군대에서 만들었어요. 군 생활이 한 절반 정도 지나간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군사 식당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있는데 날씨가 되게
흐리더라고요. 되게 회색 하늘인데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 저게 하늘이 아니라 낮은 천장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답답하고 아직도 1년이나 남았고 이런 생각과 함께 정말 기분이 안 좋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에서 보이는 사물들을 죄다 이제 소재로 끌어와서 그 생활관에 앉아가지고 거기 굴러다니는 통기타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남들 못 듣게 이제 틈틈이 만들었던 곡인데 가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부 다 제가 직접 경험에 의존한 그런 소재들이거든요. 일단 첫 줄부터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뭐 미지근해 벽장에 속이 쓰려온다. 커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상관들이 커피 타라 그러니까 제 것도 타라 그러니까 뭐 억지로 먹는데 뭐 속 쓰리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저희 생활관이 되게 낡은 생활관이어서 노란 옛날 장판이 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 너무 습하고 그래서 진짜 뭐 쩍쩍 소리도 나고 그다음에 뭐 벽장에다가 물 먹는 하마를 하나씩 넣어놓는데 여름엔 너무 빨리 야 벌써 이렇게 꽉 찼나 이런 생각 들고 화장실 청소하려고 가면은 누가 모기를 잡았는데 피가 번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보는 것들을 다 끌어다가 썼는데 너무 내 감정이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답답한 그 마음이. 콜라를 마셨는데 담배 꽁초가 들어있었다 뭐 이런 거는 군대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대학교 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방 같은데 뭐 이렇게 널브러 놓잖아요. 새 거랑 헝거에 뭐 이렇게 혼재돼 있는데 대충 마셨는데 꽁초가 빡 들어와가지고 아무리 뱉으려 그래도 담뱃재가 그런 생각도 나오고. 근데 비단 군 생활의 막막함, 답답함에 대해서만 썼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날 느꼈던 그 답답함과 막막함이 저는 20살 될 때부터는 좀 주기적으로 찾아왔던 익숙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런 거 진짜 수만 번 느껴본 것 같다.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고 어떤 느낌이냐면 나란 인간이 알맹이가 전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는 너무 이렇게 끝없는 막막함이 막 주기적으로 이렇게 막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날도 이제 찾아왔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종류의 감정은 지금도 인생이란 건 막막하지만 20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의 20대에 느꼈던 대표적인 감정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전 88만 원 세대라는 용어 자체를 싸구려 커피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고요. 난 알지도 못했던 그런 어휘를 내가 대표하는 갑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구나. 그게 되게 신기했죠. 근데 사후적으로 이제 생각했죠. 아, 왜 이렇게 88만 원 세대의 송가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건가. 사실 군인이라는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군인이 학생이었다가 군인이었다가 취준생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만 해도 사실 소위 말해서 명문대를 가긴 갔지만은 그 공부에 너무 이제 흥미가 생기지를 않았고 공부할 에너지라는 거를 입시 때 다 써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음악밖에 하고 싶은 게 없었는데 솔직히 눈도 코베인을 하면서는 뭐 그게 대중적인 뚜렷한 성취를 얻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야말로 막막하긴 했거든요 사실. 근데 돌이켜 보면 저랑 비슷한 또래 다른 사람들도 어떤 진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를 떠나서 대충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나이로 지낸 사람들은 비슷한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저는 이제 추측을 한 거죠. 없을 수가 없죠. 뭐 뾰족한 수가 없는데 하고 싶은 건 음악밖에 없는데 나는 차트에 있는 음악은 좋아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즐겨 듣는 음악 다 옛날 음악이고 요새 음악도 막 되게 마이너한 거밖에 없는데 음악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진짜 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서울대라는 학벌이 되게 큰 자산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사회생활을 저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딱히 그렇게 그것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질 못했던 것 같고 막막하긴 했죠 사실.
최소한 생계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벌면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를 해서 내가 음악을 하겠다. 그거였어요. 음악으로는 돈이 안 벌리니까. 그럼 뭘로 돈을 벌 거냐. 그 음악 외에는 제가 그나마 관심 있는 게 영어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 무슨 뭐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거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배워두면은 어디서든 써먹는다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군대도 사실 제가 어학병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물론 그냥 일반 보직이에요. 근데 뭐 영어 필요할 때 가끔 시키는 그런 건데, 그래도 이제 토익 하나는 높은 점수를 제가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그 이력서에 토익 내고 내가 어학병 근무 경력 있다. 그거 두 개로 이제 보도국에서 제가 2008년도에 두어 달 정도 일을 했었는데, 외신 모니터링 요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이제 파트타임으로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그런 건데, 근데 공교롭게도 첫 달 월급이 88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파트타임이고 88만 원이니까 높은 거죠, 사실. 사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낸 첫 음반은 아니고요. 사실 말씀드렸듯이 눈도 코베인에서 3장을 냈고요. 근데 거기에는 뭐 메인 싱어 송라이터가 있었지만은 제가 쓴 자작곡도 2개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그 당시에 청년 시럽이라는 그 이름의 포크 트리오를 했어요. 이제 3명인데 이제 3분의 1씩 곡을 쓰는 거죠. 네 곡인가 5곡이 제 노래가 들어간 청년 시럽의 음반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단독 싱어송라이터로서 처음으로 낸 거는 싸구려 커피의 싱글이죠. 그때가 그 음악을 듣는 매체가 CD에서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는 이행기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넘어갔고 CD를 듣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는 그래도 인기가 많은 음악들은 몇만 장이 팔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몇십만 장의 시대는 지나갔을 때지만 몇만 장씩 팔리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CD를 낸다, 음반을 낸다는 게 지금보다는 훨씬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붕가붕가 레코드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이 붕가붕가 레코드는 사무실은 없어요. 검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사장, 뭐 저희 학교 동기인데, 그 친구가 제가 제대할 때쯤 돼서 아주 혼자 뭐 이렇게 녹음이랑 믹싱 공부했는데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랑 한번 작업을 해봐라 해서 소개를 해준 게 지금 술탄 오브 더 디스코라는 팀에서 리더로 있는 나잠수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를 소개를 받아서 그때 당시 이제 나잠수의 원룸 오피스텔에서 원룸에서 모든 작업을 했어요. 거기 마이크 대고 이제 컴퓨터로 이제 다 있으니까 앰프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컴퓨터와 마이크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이 3개만 있으면 홈 레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방에서 모든 걸 끝내고 연주도 뭐 제가 그냥 다 하고, 사실 홈 레코딩 하면은 되게 뭐 열악한 환경이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은 홈 레코딩이 더 쉬워요. 간편하죠 사실. 그러니까 홈 레코딩으로 스튜디오 녹음 같은 사운드를 내겠다고 목표를 잡으면 그때부터 어려워지겠지만 진짜 쉽죠. 집에서 다 하는데. 오히려 저는 나중에 밴드가 좀 지명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정식 스튜디오에 가서 제대로 된 장비로 녹음할 때가 훨씬 더 어려웠고요. 그때는 어렵다는 생각은 1도 없었어요. 그냥 다 재밌는 작업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식 스튜디오 녹음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은 돌이켜 보면 그 말이 너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음악의 느낌이라는 걸 결정짓는 요소는 되게 많잖아요. 음악을 시작할 때는 많은 요소들을 다 몰라요. 나 자신의 실력과 장비의 질 정도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내가 뭘 보면서 녹음을 하고 있나, 여기 온도가 어떻고 습도가 어떻고 내가 얼마나 편한 환경에서 하고 있느냐, 뭐 등등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식 스튜디오에 가면 무조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초기 장기 얼굴들 음악에서는 뭘 즉흥적으로 녹음한 건 별로 없어요. 모든 준비를 작사와 작곡과 편곡과 연습과 이런 걸 거의 완벽하게 제 선에선 해서 딱 그 녹음실, 그러니까 원룸이죠. 그 친구 집에 가면 정해진 거를 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얼핏 들으면 되게 대충
한 것 같은 음악이지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 정교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녹음이 완료가 된 음원을 갖다가 CD를 이제 굽는다고 하죠. 네. CD 알을 사서 부어서 거기다가 이제 라벨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손으로 붙이고 무지 박스가 있어요. 그거를 사서 거기다 또 스티커를 붙여서 넣고 비닐 포장을 해서 이제 파는 거죠. 저희가 장기 얼굴들 첫 공연 날이 이제 그 음반 발매일이었는데 5월 10일 날 2008년 그날은 저희가 딱 100장을 가지고 와서 팔았거든요. 근데 100장은 뭐 좀 한두 시간 걸려도 일반 컴퓨터로 할 수 있어요. 근데 100장 중에 12장이 뻑이 나서 88장을 가져가서 30장 정도는 팔았던 것 같아요. 첫 공연 끝나고 어쨌건 반응이 좋았어요. 뭐 아무리 아는 사람들이 왔다고 하지만 뭔가 우리가 뭔가 되게 좋은 분위기인 것 같다. 서로 너무 재밌었다 공연이. 그리고 노래 들은 사람들 뭐 반응도 좋고 그래서 계속 클럽 공연을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홍대 바닥에서는 입소문이 퍼져서 클럽들에서 이제 섭외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의 이뭐 변곡점이라고 하죠. 네, 싹딱딱 이게 있었는데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에 숨은 곳으로 뽑혀서 나간 거랑 EBS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로 나간 거 두 가지가 좀 비슷한 시기였어요. 그 두 가지가 보여졌던 시기에 훅 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윤도현의 러브레터의 후속으로 시작하는 이하나의 페퍼민트 1회 이제 저희가 섭외가 돼서 그 방송이 나간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상할 정도로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매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했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앉은 자리에서 1000장, 2000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연습할 시간도 없고 정작 더 중요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딱 10,000장을 팔고 절판을 시켰어요. 스트리밍 서비스도 시작을 하게 된 상황이었고 하다 보니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10,000장까지 팔고 아 이제는 우리가 공연 준비를 또 잘해야 되니까 그만 만들자. 스페이스 공감 방송 나간 게 8월 달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첫 공연한 게 5월 달이었고 그 3달 사이에서는 그래도 뭐 100명 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블 공연을 하면 V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진짜 꽤 넓어요. 꽉 차면 1000명 정도까지도 들어가는데 거기도 다 못 들어오고 막 이랬었어요. 길거리를 다니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고 뭐 평생 그런 적이 없잖아요. 지금이랑도 또 다르거든요. 지금은 길거리에서 누군가 저를 알아보시면 그냥 이 사람은 원래 연예인이었던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요. 왜냐면 좀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어떤 연예인이라기보다는 화제의 인물이 그냥 신기한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TV에 많이 나왔고 되게 웃기도 하고 하여간에 희한한 사람이야. 일단 사진 찍자 하면 찍다 보면 한 명 두 명 다 모여들고 막 단체 사진 찍고 그런 일이 갑자기 이제 벌어지니까 그때 재밌었어요, 되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는 생각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정도지 이유는 점점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냥 운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음악에 어떤 매력도 있었겠죠. 어떤 매력이 있다는 자부심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매력 있고 자부심을 가진 음악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